오늘은 언론에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역대 사상 최대라는 등의 보도가 빈번히 나오며, 이러한 자극적인 보도는 곧바로 일반 서민들과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으로 우리가 처한 경제 현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언론사들의 특징과 함께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를 쉽게 진실되게 바라보는 방법, 가계부채라는 공포의 단어에 휘둘리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 집값이 폭락한다. 과연 진실일까요?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일부 유튜브도 폭락론이 대세처럼 빈번하게 나오며, 이는 언론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 폭탄으로 경제와 집값이 대폭락한다니, 그럼 당장 집과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공포 분위기 조성에는 늘 언론이 앞장섭니다. 이런 기사와 뉴스를 볼 때마다 집을 팔아야 하는 고민도 할 법해 보입니다. 우선 지난 10년간 공포의 선동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가계부채 1천조, 한국경제 위협 시한폭탄을 시작으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폭탄 경제 짓누르는 가계부채라는 기사까지 10년간 시한폭탄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시한폭탄 타이머가 어디서 고장난 듯한 현상이죠. 이런 언론 보도가 10년 넘게 쏟아지니 집을 가진 이들의 스트레스도 보통이 아니었을 것이며, 불안감에 집을 파신 분들도, 집을 사려 했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며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가계부채 폭탄 기사가 언론에 장식될 것이란 걸요. 폭락론자들은 가계부채 폭탄 선동으로 계속 돈벌이를 할 것이며, 그리고 불안감과 걱정에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것을 포기한 분들은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될 것입니다. 가계부채 폭탄의 선동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선동은 문장 한 줄로 족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반박하려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끝도 없는 폭락론자들의 최고의 떡밥 중 하나인 가계부채에 대해 구독자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올바른 경제인식을 통해 선동에서 깨어나 부와 번영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경제적 선택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정보가 흘러넘칠 정도로 너무나 많고, 그래서 소음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유튜브를 통한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를 스스로 선별하고 검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린 가계부채라는 이 부정적으로 들리는 단어에 대한 편견에 다시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부채와 빚은 나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거짓 선동에 속으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하였듯 부채와 빚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이들이 빚은 나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빚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들이죠.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금리가 매우 높아 이자를 많이 내야 돈을 빌려줍니다. 반면 신용등급이 높으면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것은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에 비해 여러분이 가진 능력 중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돈을 빌리는 실질 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신용등급이라는 능력, 이 한 단어에 오늘의 열쇠가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부채 또는 빚의 다른 말은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은 돈을 기꺼이, 그것도 저금리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신용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용이 있다는 것은 미래 소득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대출을 갚고도 남을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개념 하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채와 빚의 다른 말은 신용이고, 신용의 다른 말은 곧 부채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경제용어로 가계신용이라 부릅니다. 가계부채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부를 때와는 어감이 많이 다르죠. 가계신용이라고 말하면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계신용은 경제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계신용은 구독자님들이 가진 미래의 능력을 담보로 가계의 구매력을 한층 강화해 소비를 증진하기 때문이죠. 구독자님들이 차를 살 때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목돈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고 나눠서 지불하죠. 이것을 할부신용 또는 판매신용이라고 합니다. 당장 큰 돈은 없지만 구매 비용을 미래에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는 여러분을 믿고 자동차를 출고해주죠. 이처럼 신용은 우리가 미래 소득으로 갚을 돈을 현재로 가져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집을 살 때는 어떨까요? 집을 사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쓰는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20, 30대라면 보통 모아놓은 재산이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을 얻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능력을 믿고 미래에 얻을 돈을 현재로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신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의 소득에 더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의 소득은 신용 대출의 규모를 결정할 것이고, 돈을 빌릴 때 여러분의 집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소득으로 분할해 대출을 갚거나, 담보로 제공한 집을 미래에 팔아 나오는 돈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겠죠. 이처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돈을 현재로 끌어오는 구매력이 바로 신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은 곧 구매력입니다. 따라서 물품 구입 자금을 미래에 나눠서 내는 할부 구입도 한
한 달 뒤에 미래에 결제되는 현재의 카드 사용도 모두 가계신용에 속하게 됩니다. 동시에 나쁜 어감으로는 가계부채라고도 불릴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대출을 받죠. 그리고 미래에 전세를 빼서 돌려받는 전세금으로 빚을 갚을 겁니다. 미래에 확실히 갚을 수 있는 돈을 현재로 끌어오므로 이 역시 가계신용에 속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가계부채라고 부르는 가계신용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이란 미래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현재로 끌어와 구매에 사용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미래의 구매력, 즉 신용을 현재 대출로 제공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행의 부채, 즉 빚을 지게 된다. 따라서 신용 이퀄 부채 빚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없었던 물품이나 집을 신용을 더해 살 수 있게 된다. 가계신용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이 가계대출의 항목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할부 구입이나 카드 사용도 미래에 갚을 돈을 현재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가계신용에 속하며 이를 판매신용이라 한다. 그렇다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이 합쳐진 가계신용, 즉 가계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용은 구매력이죠. 따라서 신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구매력이 감소되어 물품과 서비스의 구매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매자인 우리의 소비는 판매자인 또 다른 우리에겐 수입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이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수입이 줄어들면 그들의 구매력이 줄어들어 연쇄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이 과정이 반복되며 사회의 부가 전체적으로 감소해 경제는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가계부채를 폭탄으로 생각하며 줄이는 것이 정답이 아닌 이유죠. 가계부채, 즉 가계신용은 미래의 구매력을 현재로 당겨오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와 경제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하게 되면 현재의 소비 절벽이 악화되고 내수는 침체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가계신용은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잠재적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계신용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용을 제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 현금으로만 물건을 사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구매력을 당겨 현재로 가져온 신용의 양은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2013년 기준으로 미국 내의 총 신용액은 50조 달러, 약 6만 조 원, 즉 6경에 달합니다. 그에 비해 실제 돈의 액수는 3조 달러, 즉 3,600조에 불과하죠. 이는 신용의 구매력이 실제 돈의 16배를 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돈을 신용화폐라고 칭하는 것이죠. 은행은 신용을 통해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가져와 화폐를 빌려주고 이렇게 화폐량이 늘어나는 것을 은행의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통계를 공개한 이래 전분기 대비 신용이 감소한 분기는 오직 딱 4번. 두 번은 2003년 카드 대란 발생 시기에, 한 번은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 마지막 한 번은 2013년 남유럽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는 가계신용이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소비가 원활하게 작동해 경제가 성장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가계신용, 즉 가계부채가 매년 매 분기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가계신용은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미국의 가계신용도 매년 증가하기에 항상 역대 최고치가 되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계신용의 점진적 증가는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 터지기 직전인 시한폭탄이 아니라 경제와 소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죠. 가계부채의 질은 가계부채의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으로 곧 조만간 자세히 업로드해드리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오히려 전체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오히려 줄은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 우리는 현재 경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며칠 내에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폭락론자들은 현재 주어진 정보로도 확인이 가능한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을 전혀 언급하지 않죠. 그들은 단지 오직 가계신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빚이라는 부정적 단어를 동원해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가계부채 최고치 경신, 가계부채 시한폭탄, 집을 산 사람도 집을 사려 하는 사람도 이런 선동에 잠을 못 이루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가계신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한 매년 이 같은 선동은 앵무새처럼 반복될 것이기에 신용화폐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용화폐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린 인플레이션의 마법이죠. 신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건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땡겨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통화량, 즉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최근 두유노 매 영상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화폐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자산의 가격도 증가한다라는 화폐 수량 이론,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 가격은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신용을 통해 대출을 받아 자산을 구입한 사람은 자산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갚을 돈의 가치나 하락하는 이중 이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작동하는 시기에는 신용이라는 미래의 능력을 현재로 가져와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부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현금의 가치나
하락해 현금을 가진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신용을 활용해 자산을 획득한 자는 더욱 부유해지는 것이 인플레 시대의 명암이죠.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경제 지식과 거짓 선동에 속아 신용이라는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두윤호가 돈 공부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자 역시나 마켓 타이밍에 관한 질문이 빈번히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늘 강조해왔듯 거시경제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으며 이를 만약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는 1, 2년 만에 전 세계의 돈을 싹 쓸어 모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켓 타이밍도 경제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과연 지금 무언가 하려 할 때 결국 우리는 운에 맡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간접적인 해답으로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대 교수님이자 유튜브 채널 올바른 길로 활동하시는 이정재 교수님의 신간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은 1%의 선천운과 99%의 후천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운을 바꾸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인생에서 정해진 길이 있는 게 아닌 스스로 운을 통제할 수 있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부자가 될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 한나라시에 태어난 사람들의 삶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말이 맞는 걸까? 만약 부자의 사주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겨우 1%뿐인 선천운에 99%의 후천운이 더해진다면 비로소 한 사람의 삶, 운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어렵게 사는 운명은 없다 합니다. 운명을 믿는다면 당신이 부자가 될 운명이라는 것도 믿길 바라며 요즘같이 삶이 힘들어 무기력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현 시점에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라 생각되는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는 1월 25일 댓글과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첨부된 서점 링크로 구매 가능하오니 후천운을 바꿔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궁금하다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낙관론자는 부자가 되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비관론자는 이상하게도 논리가 괜히 그럴싸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효과가 생기며 금리니 테이퍼링이니 있어 보이는 경제 용어들을 10년 내내 인디언 기우제 지냈듯 남발하다 보면 한 번만 맞아도 명성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낙관론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최근 두윤호 영상 4-5개만 연달아 시청해봐도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지속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으로 소개될 부모님께 권하고 싶은 투자처까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을지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계부채의 실체, 지난 수십 년간 폭락론자들이 이 최대의 떡밥으로 어떻게 선동하였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